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합격 자소서 컨셉의 코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합격 자소서를 분석을 언제 구체적으로 할 텐데요. 합격 자소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1강부터 3강에까지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 그리고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 이론적인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합격 자소서를 분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서 자신의 자소서를 잘 형상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컨셉이라는 단어를 썼죠. 코어라는 건 뭐 중심, 핵 이런 말이니까 이 컨셉이라는 말을 썼는데, 컨셉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이 컨셉이라는 말을 일부러 쓴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흐름이 가져라 라는 의미에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민하고 막 추측하면서 이런 질문 저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대입 사용 설명서에서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에 보면은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민 부분이죠. 뭐 이거에 몇 번 써도 되느냐,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뭐 단편적인 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할 것은 뭐냐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사실은 질문하는 학생들,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다 있어요. 뭘 쓰겠다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갖다가 질문으로 계속해서 뭐냐면 그거를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뭐냐면 애초에 생각한 거에서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추측하고 그것을 내가 미리 생각해 놨던 것을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질문 같은 거를 통해서 전문가라든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거에 타당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애초부터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체적인 기획을 좀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성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스펙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스펙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고등학교의 수업에 충실하고 내신 등급을 잘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걸 쌓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스펙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 점도 오늘 제 1강에서 한번 짚어볼 겁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대입 사용 설명서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페이스북과 다음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만의 자소서 컨셉 만들기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자, 제 1강에서는 일단은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으로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학생부 종합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거의 필수 서류인 자소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좋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그 학생부 종합의 본질이 뭔지 생각해야 되는데, 파트 3개로 한번 나눠 갖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파트 1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내신이 몇 등급인데요, A대학 B학과에 진학이 가능한가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뭐죠? 내신 등급 때문에 그래요. 내신 등급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뭐냐면 그 등급 갖고서 어디를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신 성적 갖고 내가 분명히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는 있거든요, 학생들마다. 그러면 그 내신 등급 갖고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전형적인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 등급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파트 2에서는요 스펙입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무엇인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펙이 아니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이란 수식어를 붙였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스펙하면 어떤 대단한 것을 원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요즘은 다 교내 활동으로 한정돼 있죠. 그리고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활동도 물론 가능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라든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교내 활동에 한정됩니다. 그러면 교내 활동에 한정되기 때문에 스펙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학년이었다면은 그 학생들이 겪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교과 활동이라는 건 거의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교내 활동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과연 어떤 스펙이 나를
합격에 이르게 하는 뭐 신의 한 수 정도 되는 스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핵심은요, 배우고 느낀 점이거든요. 왜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자소서 한번 보시면은 그 의미를 좀 잘 알 수 있어요. 자소서를 보시면은 대학이 요구하는 스펙이 뭔지 잘 보여요. 첫 번째는 학습 노력하고 학습 경험인데요. 대상은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하고 쓰여 있고요. 다음에 자소서 2번에 보시면은 활동 3가지죠. 활동 3가지를 이제 쓰게 되는데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거기서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3번 보시면은 거기서는 이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을 이제 쓰는데 거긴 또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뭐가 있죠?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그러면 자소서에서 왜 배우고 느낀 점을 강조해요? 그게 스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 자체를 스펙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활동 자체는 스펙이 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누구나 동아리 A라는 동아리 활동했어요. A라는 동아리 활동한 게 스펙일까요? A라는 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그 학교에 같은 학년에 적어도 10명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동아리가 그 학교에만 있을까요? 다른 학교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아리 활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일주일에 2번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한계가 있겠죠. 그런 활동 자체는 스펙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그게 바로 스펙이거든요. 이 부분은 4강 이후에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이제 자소서를 보면서 거기서 활동 내용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 배우고 느낀 점이 스펙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활동, 그리고 그런 것이 활동 그 자체가 스펙은 아니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학생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임팩트.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파트 3에서는 임팩트 있는 자소서는 무엇인가라는 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별적이고 임팩트 있는 자소서가 합격을 보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구체적이고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임팩트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자소서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점입니다. 어떤 학생은 어구 자체를 갖고 임팩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속담 같은 것도 쓰고요.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쓰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임팩트보다는 유사도 검사에 걸릴 확률이 더 높겠죠. 물론 그거 갖고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귀찮아질 수는 있겠죠. 자, 그렇게 임팩트 있는 거를 쓰려고 하고요. 어떤 학생은 표지를 달기도 해요. 표지는 선택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번째 자소서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임팩트 있는 자소서는 사실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파트 2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와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컨셉으로 구현하는 작업이 자소서 쓰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임팩트 있는 자소서인데 컨셉이라는 건 뭐냐면 흐름이거든요.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일정한 장래 희망을 향해서 어떤 컨셉으로 흐르고 있느냐가 핵심적인 자소서의 내용이고요. 그것이 잘 된 것이 차별성 있고 임팩트 있는 자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좀 자세히 한번 각각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저는 내신이 몇 등급인데 A대학 B학과에 진학이 가능한가요? 네,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내신 등급 자체를 평가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의문이 가겠죠. 이 부분이 제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대학에서는 각각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 4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학생들의 가능성과 자질은 개별 학생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하다. 즉, 학생의 가능성과 자질은 얼굴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된 수치화된 내신 성적으로 알 방법은 없죠. 일부분은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갖고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다음에 중앙대 입학 전형 계획에 보면 63에서 64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학업 역량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업 성취도를 기초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단순히
내신 성적 평균만으로 지원자를 줄을 세워 평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학업 성취도를 기초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라는 말이 있죠. 학업 성취도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내신 등급이죠. 물론 그걸 안 본다는 얘기입니까? 봅니다. 그렇지만 그건 기초 자료에 불과하다는 걸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기초 자료였던 내신 등급 같은 거를 갖다 단순히 평균 내서 학생을 줄을 세우진 않습니다. 이렇게 줄 세우는 전형도 있죠. 단순히 내신 성적 평균으로 지원자를 줄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죠? 그건 학생부 교과입니다. 학생부 종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거 한번 더 볼게요.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자 내신 등급 하니까 숫자로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전통적으로 우리 교육이 그렇게 해방 이후의 교육이 계속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점수로 평가를 해서 점수로 딱 나오지 않으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평가자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여하튼 우리 깊이 인식의 깊은 곳에 뭐냐면 숫자로 보이지 않으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신이 객관적인지 한번 볼까요? 내신은 학교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서울 지역의 일반고 학생의 내신과 저기 그 지방의 시골에 있는 내신의 일반계고 학교의 내신이 동일할까요? 달리 평가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특목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줄을 세울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선발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따라서 내신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인정하는 모습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저 학생부 종합은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또는 학생부 종합의 일반계 학생인데 일반계 학생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내신을 정성평가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까 뭐 내신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뭐 우리는 숫자로 보이지 않으면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지만 내신 등급 자체는 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평가 자료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활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네 가지 이제 사례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소서를 이제 합격 자소서를 분석하면서 여기에는 뭐 1점대 후반의 학생도 있습니다. 평균이요. 아니면 6.8인 학생도 있어요. 내신에. 그 다음에 4.3인 학생도 있고요. 굉장히 다르죠. 이 부분은 오늘 설명할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건 학생부 종합의 특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정성평가라는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성평가는 정량평가하고는 다릅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은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신 좋으시면은 학생부 교과로 가는 게 맞습니다. 1점대 뭐 초반, 중반 이런 학생부 교과로 가야죠. 거기서는 뭐 면접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소서 쓸 것도 없어요. 학생부 교과는. 그러면 내신만 갖고서 제출을 하면 되죠.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은 내신 자체를 정성적으로 풉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평가 요소를 보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내신 성적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고요. 다른 학생들의 그 내용,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이 학생이 내신 대비했을 때 활동이 우수한지도 보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 시험이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학생이 우수한지는 뭐냐면 그 학생 자체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지원 학생과도 상대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이 강의에서 네 번째의 그 사례로 분석한 합격 자소서의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6.8등급이에요. 그거를 예외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그 학생의 자소서를 분석하면 그 학생이 왜 합격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을 물론 결과론적이지만은 그걸 한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성평가한다. 잊지 마십시오. 정성평가입니다. 정량평가는 어디라고요? 학생부 교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증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번 합격 자소서 컨셉의 코어에서는 뒤로 갈수록 이제 합격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1, 2, 3, 4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사례를 갖다 추상적으로 이제 분석하기보다는 그 학생의 자소서를 놓고 그 학생이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흘렀고 내용이 그래서 이 학생이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뭐 학교생활 충실도는 이렇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합격을 한 것이다 라는 어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애초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자소서를 이렇게 써주십시오. 이게 이 강의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쓸 텐데,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학생을 좀 분석해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일부러 재학생도 넣고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도 넣고요. N수생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례 3은 특성화고입니다. 일부러 특성화고를 한번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굉장히 그 대학을 가는데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지 아니면 그 학생이 N수생이든 아니면은 일반고를 다니던 불문하고 그 학생의 본질은 내신 등급에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를 좀 만들어 본 거죠. 첫 번째 사례에 앞으로 하게 될 첫 번째 사례의 학생은 평균이 4.3등급입니다. 일반고였고요. 재학생이었었습니다. 상명대 컴퓨터학과고요. 경기대 융합보안학과에 합격을 한 학생이죠. 재미있는 거는 이 학생은 수원대는 떨어졌어요. 생각해보면 상명대나 경기대에 비해서 수원대는 일반적으로 대학 서열에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죠. 학생부 종합은 또 그런 게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학생이 전략을 잘못 세워갖고요.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내신이 1단계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4.3등급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학생 인식에는 뭐냐면 상명대, 경기대보다는 수원대가 덜 셀 거라고 생각하고 넣었지만은 문제는 뭐였었냐면 전형을 잘못 선택한 거죠.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합격사례 2를 보시면은 여학생이었었는데요. 이 학생은 굉장히 그 자소서가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없어요. 왜 없냐면 검정고시 출신이거든요. 그럼 한번 비교해 보죠. 검정고시 출신들은 재학생이나 재수생처럼 우리나라 일반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서 뭐 특혜를 주나요? 그건 아닙니다. 차라리 검정고시 출신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격 제한이 있어 갖고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좀 한계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 자격에만 들면은 그 학생이 일반고를 나왔던 특목고를 나왔던 아니면 특성화고를 나왔던 또는 재수생이든 해외고를 나왔던 그 자격 조건만 되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가 없어요? 내신 등급이 없지 않습니까? 이 학생 내신 등급 없거든요. 명지대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봅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출신이 지원은 할 수 있되 한 학기 이상은 다녀야 돼요. 한 학기 이상은 국내고를 다녔어야 돼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1학년 때 성적은 조금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었어요. 그거를 생각하다면 평균 내신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내신 성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신 등급 자체를 뽑지 않는다는 거 명확히 이해가 가시겠죠. 그 다음에 합격 사례 세 번째 볼게요. 이 학생은 상대적으로 내신이 좋죠. 1.9등급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 학생은 참 재미있는 학생이에요. 전교 꼴찌에서 시작해갖고요. 전교 1등까지 갔어요. 3학년 졸업할 때는 1등급이었어요. 평균이. 굉장히 성적이 향상이 굉장히 잘 된 학생이죠. 문제는 뭐냐면 특성화고였다는 거죠. 특성화고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일반고와 비교했을 때 특성화고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려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따라서 내신 성적 그렇게 신경 안 쓰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상위권에 위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그리고인데 평균이 1.9등급이에요. 국민대 경영학과에 합격했고요. 경희대 하스피탈러티 전형, 그러니까 이 학생이 원했던 거는 호텔 경영이라서 그쪽에 지원했는데 거긴 예비 번호인데 결국에는 합격은 못했지만은 이 분배하면서 굉장히 국민대하고 여기는 써놓지 않았지만 숭실대도 합격한 학생입니다. 경영학과로요. 그래서 평균 1등급 1.9등급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이 N수생이잖아요. N수생이면 만약에 등급 갖고 뽑았다면 애초에 뭐냐면 원년에 그러니까 고3이었을 때 학생부 종합을 다 6개를 다 썼었거든요. 애초에 등급 갖고 뽑았다면 거기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등급은 변한 게 없잖아요, 이 학생이. 근데 재수생일 때는 붙었지만은 원년에 고3일 때 재학생일 때는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봐더라도 내신 성적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다음에 합격 사례 4를 볼게요. 이 학생은 6.8등급이에요. 경기대 융합보안학과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컴퓨터공학 쪽에 썼는데 예비번호였는데 합격은 결국 못했어요. 그래도 예비번호거든요. 3배수 뽑는 데는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평균이 6.8등급이에요. 일반고였고요. 이 학생 N수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러면은 이 학생이 이러한 4.3등급 내신 없는 학생도 있고 1.9등급인 학생도 있고 다만 1.9등급의 학생은 특성화고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고고 N수생이었는데 6.8등급 굉장히 다양하죠. 이러한 다양한 속에서 그러면 왜 어떤 방법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을까를 고민하셔야죠. 그 중에 하나가 자소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1단계를 합격했을 때 면접도 굉장히 관건이죠. 3배수면은 거의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3배수면은 그 2배수는 다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단 여기서 하나 결론 내릴 수 있는 거는 뭐죠? 질문이 애초에 뭐였어요? 저는 내신이 몇 등급인데 A대학 B학과에 가능한가요? 라는 걸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분석할 그 합격 자소서를 쓴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한번 비교해 본 거죠. 다음 거 한번 보면서 더 얘기해 볼까요? 한 번 더 나가본 건데요. 이거는 2012년에서 2014학년도 학생부 종합 입학자 내신 등급 분포 및 평균을 낸 거예요. 우리가 2015학년도부터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합격자의 여러 자료를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굉장히 그 합격자들의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서 많이 참고가 됐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는 내신 등급 분포라든가 평균을 내놓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었냐면은 그 학생들의 보면은 내신 등급의 분포나 평균이라는 걸 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애초에 이런 어떤 내신 등급 같은 거를 평균적으로 내갖고 그것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었고 그렇게 정량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정성적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정성적으로 뽑는 그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그래프나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없었는데 유일하게 하나예요. 아까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경북대는 있습니다. 경북대가 다 유일하게 하나인데요. 경북대 보시면은 제가 몇 개 과만 좀 빼놔 봤습니다. 그래서 발췌를 해봤는데 영어 영문학과나 경영학부나 과학교육학부, 이게 화학 전공인데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선호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왜 선호하는 학과를 뽑으려고 했었냐면 선호하지 않는 학과들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어떤 반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요. 자 보십시오. 영어 영문학과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교과 아니고요. 그러면 1등급 후반부터 5등급 후반까지 존재하죠. 경영학과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럼 2등급 초반부터 5등급 중반 아니 저희 후반까지 있죠. 사실은 영어 영문학과보다 그 내신의 등급으로 보면 더 뒤로 가 있죠. 우리 사범대 쪽에 많이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요즘 취업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 과학교육학부에서 여기 화학전공인데요. 1등급 한 중반 조금 넘어서부터요. 5등급 중반까지 있어요. 최소한 어디까지 가는 건 알 수 있습니까? 5등급 중후반까지는 쭉 가고 있죠. 경북대학교에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내신 등급 분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모집단이 조금 커졌어요. 이 12, 13, 14에서 3개년도를 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범위를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가만히 보시면 거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평균이거든요. 그 전체 합격자들의 평균인데 평균은 생각보다 앞쪽에 있지만은 원래 평균은 중간에서 조금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와 있죠. 그러니까 뒤에 앞에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평균이 만약에 영어 영문학과의 2등급 후반이었다면 거기에 제일 많이 모여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 뒤에 3등급이나 4등급이나 5등급 후반의 학생들도 그 학생의 활동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괜찮은 학생들은 뽑는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야. 저는 내신이 몇 등급인데 A대학 B학과에 진학이 가능한가라는 물으면 왜 답변이 할 수 없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저는 내신이 몇 등급인데 A대학 B학과에 진학이 가능한가. 자, 이게 3개나 자료를 놓고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사실은 4개였었어요. 왜냐면 대학들이 내신 등급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텍스트 자체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제시하냐면 이게 가장 문제예요. 내신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준비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신이 나빠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긴 한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가 되면은 그만큼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일관적으로 어떤 걸 열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활동 속에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합격 수기를 한번 제시해 봤어요. 내신 등급 관련 부분만 이렇게 발제를 해봤는데요. 이 학생의 글의 전체적인 그 제목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의 준비 과정 자체가 나를 개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 얘기는 뭐냐면 몰랐다는 거야. 1, 2학년 때 막 이렇게 그 활동도 하고 하고 내 꿈을 향해서 이렇게 가기는 했었지만은 문제는 뭐였었냐면 그런 활동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내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던 거죠. 이 학생은 4.3등급이었어요. 첫 번째 사례에 있는 학생인데 4.3등급인데 그러면은 좋은 내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지 않은 내신 때문에 내가 기껏 뭐 컴퓨터 관련해서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활동이 그와 관련된 활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학생은.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면서 뭐냐면 하나하나 평가 요소를 분석해 보고요. 이 평가 요소를 분석해 보면서 내가 가능한 대학을 쭉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 걸리는 게 내신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하나 평가 요소를 보면서 내가 한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내가 이 활동을 한 이유를 그때는 몰랐는데 활동할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잘 이해가 가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합격을 하게 되면서 학생부 종합준비 과정 자체가 나를 개발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고민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신 등급은 항상 걱정거리였다라는 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는 실제로는 내신 등급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정보보안 CDR 프로그램과 정보보안 전공이 있는 상명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상명대학교에 입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신 성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교해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근데 그 입학 성적을 비교한 건 이것도 모순이 있어요. 왜냐면 상명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내신 성적은 아마 교과 성적을 봤을 거예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안 맞는 거죠. 여하튼 간에 내신 등급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신 등급에 항상 고민했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들어요? 야, 학생부 종합 결국에는 있잖아. 내신으로 주세요. 왜 경쟁률이 몇인데 그 경쟁률 안에서 그걸 하나하나 서류 보면서 뽑겠어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학생부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하고 그다음에 자소서를 보고 추천서를 보면서 뭐냐면 질문할 문항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요. 이렇게 개별화돼서 뽑거든요. 그게 학생부 종합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 자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신 등급은 그렇지만 이 학생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신 등급 때문에 걱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설왕설래하는 말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애써 애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명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인지상등 평가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준비하겠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학업 역량을 키우는데 그 학업 역량이라는 거 자소서의 1번과 관계된 게 학업 역량이죠. 그거 관련해서 교과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공의 어떤 컴퓨터 관련해서도 학업 역량을 어떻게 키웠는지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그것을 또 한번 어떻게 노력했는지 정리도 해봤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거에서 기획 한번 열심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독서를 확장하기도 했죠. 정보보안 관련해서 독서를 시작해서 요즘에 플랫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이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현재의 이런 플랫폼 관련해서 어떤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보완을 하겠죠. 플랫폼에 대한 보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독서를 확장하는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자소서 같은 것도 완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융합이라는 어떤 생각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합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대학에서 제시한 말도 하나 제시했고요.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분석해야 될 합격 자소서를 쓴 학생들의 실제 내신하고 대략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경북대학교에서 제시했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합격생 전체들의 학생부 중과 합격생의 평균 내신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 4.3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학생의 그 합격 수기의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은 명백한 겁니다. 사실은 결론 내리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신이 몇 등급인데 A대학, A대학, B학과에 진학이 가능한 것은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자꾸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신 등급 자체 취중해서 내가 학생부 종합으로 진학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정말 평가 요소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 해당 전형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모순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점은 꼭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